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구름도 쉬어넘는 깊은 산자락 아래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궐이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궁궐의 기와지붕은 마치 용의 비늘처럼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정악들이 겹겹이 들어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왕비가 머무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맑은 연못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엄격한 법도와 보이지 않는 규율이 서슬퍼렇게 살아 숨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왕비는 이 넓고 깊은 안주인의 자리를 지키며 아침부터 밤까지 궁궐의 살림을 도맡아 보살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세상 그 누구보다 고운 자태와 높은 기품을 지닌 분으로 그녀가 뜰을 거닐 때면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고왔으며 눈매는 깊고 그윽하여 한번 마주치면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궁하던 날부터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음 또한 정갈하게 닦아내곤 했습니다. 왕비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또렷했으나 그 안에는 아랫사람들을 단번에 휘어잡는 힘이 담겨 있어 궁녀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이고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의 아내이자 이 나라의 국모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아침은 왕비의 기침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지밀 상궁들이 조용히 들어와 새순물을 대령하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왕비는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삐져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상궁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정성껏 단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입는 의복 또한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것으로 소매 끝동의 자수 하나까지도 왕비의 안목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 입은 왕비가 문을 열고 나서면 마당의 도열에 있던 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문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바람에 눕는 풀들처럼 질서정연했고, 왕비는 그들 사이를 걸어가며 밤새 별일은 없었는지 매서운 눈으로 구석구석을 살피곤 했습니다. 왕비는 안살림을 꾸리는 솜씨 또한 대단하여 수라간에서 올라오는 음식의 맛부터 침방에서 짓는 옷감의 질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쌀 한 톨 뗄감 한 단이라도 낭비되는 것을 싫어했기에 궁궐의 곳간은 늘 풍족하면서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왕비의 깐깐함에 때로는 혀를 내두르기도 했지만, 그녀의 공정하고 빈틈없는 일처리에는 모두가 마음속 깊이 존경을 표했습니다. 왕비는 자신이 완벽해야만 왕의 위신이 서고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믿었기에 잠시 쉴 틈도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궁궐의 질서는 태산처럼 굳건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완벽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왕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불안한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에 대한 깊고도 맹목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왕비는 왕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왕은 어질고 덕이 많은 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밤낮으로 몰두하시느라 내명부의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왕비는 그런 왕의 노고를 이해하고 돕고자 애썼지만, 한편으로는 왕의 따뜻한 눈길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뜰 앞에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고 꽃잎을 날리면 왕비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보다는 혹시라도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저 꽃집처럼 속절없이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가에 아주 작은 주름이라도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왕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마치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고, 왕비는 그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더 자신을 꾸미고 궁궐안의 규율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왕비의 곁에는 어릴 적 본가에서부터 그녀를 모셔온 늙은 초의 상궁이 있었는데, 그녀는 왕비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불안의 물결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상궁은 왕비가 밤늦도록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쉴 때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를 올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마마 달이 차면 기울고 꽃이 피면 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옵니다.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전하께서는 마마의 그 깊은 정성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 상궁의 말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지만 왕비의 귀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릴 뿐 마음에 깊이 닿지는 못했습니다. 왕비는 왕이 정사를 마치고 편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때면 혹여나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궁녀들을 시켜 왕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궁녀들이 돌아와 왕께서 서책을 읽고 계신다고 보고하면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만약 왕이 정원이라도 거닐고 계신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곤 했습니다. 왕비의 이러한 집착은 처음에는 왕에 대한 지극정성으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궁녀들과 내시들 사이에서 은밀한 이야깃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왕비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을 태워버릴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여름이 되어 궁궐 뜰에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매미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왕비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연못가 정지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물속을 한가로이 헤엄치는 원앙 한 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떨어질 줄 모르고 다정하게 물살을 가르는 원앙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 왕비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질투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승조차 저리 다정한데 어찌하여 나는 이 넓은 궁궐에서 홀로 왕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왕비는 부채를 접어 탁자를 치며 괜한 상궁들에게 날씨가 너무 덥다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왕비의 성격은 본래 깔끔하고 빈틈이 없었으나 왕에 관한 일이라면 유독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왕의 수라상에 올릴 생선 가시가 제대로 발라지지 않았다며 수라간 나인들을 호되게 꾸짖었고, 또 어느 날은 왕이 입으실 의복의 다림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친방 나인들을 밤새 벌쓰기도 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왕비의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살폈고, 궁궐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마조마했습니다. 왕비 자신도 그러한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으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녀의 성정상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밤이 되면 왕비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밤하늘에 떠오르면 왕비는 그 달빛이 왕이 머무는 대전의 지붕 위에도 똑같이 내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하염없이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달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 달님처럼 전하의 마음이 온전히 저에게만 비추게 해주소서. 이 넓은 궁궐에 오직 저 하나만이 전하의 꽃이 되게 해주소서. 왕비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그 안에는 잃고 싶지 않은 욕망과 독점하고 싶은 욕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후원의 단풍을 구경하며 시를 읊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젊고 재주 있는 궁녀가 함께 있어 왕의 흥을 돋우었다는 말에
왕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비록 왕이 잠시 흥취를 즐긴 것에 불과했지만 왕비에게는 그 사실조차 용납할 수 없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왕비는 당장 그 궁녀가 누구인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왕이 그 궁녀에게 무슨 말을 건넸는지 낱낱이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상궁들은 왕비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황급히 뒷조사를 하러 나갔고, 왕비는 홀로 방에 남아 분을 사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왕비의 이러한 행동은 왕의 귀에도 조금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왕비의 투기를 그저 귀여운 투정 정도로 여겼으나 점차 도가 지나치고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은 왕비를 불러 따뜻하게 타이르기도 하고 좋은 선물을 내리며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중전과인은 중전만을 믿고 의지하오. 그러니 너무 괴념치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오. 왕의 다정한 말에 왕비는 잠시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으나 돌아서면 다시 의심과 불안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 정말 자신뿐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찾아와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 궁궐 안은 더욱 고요하고 적막해졌습니다. 눈 내리는 밤 왕비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문득 자신이 갇혀 있는 새장 속에 새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새장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사랑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바로 궁궐이었습니다. 왕비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집착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궁궐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장악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왕비는 매일 아침 문안 인사 오는 후궁들을 대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이 조금이라도 화려하거나 화장이 짙은 후궁이 있으면 지엄한 궁궐 법도를 어지럽힌다며 가차없이 면박을 주었고, 왕의 총애를 조금이라도 받는 기색이 보이는 후궁에게는 없는 허물을 만들어내어 꾸짖기도 했습니다. 후궁들은 왕비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숨을 죽였으며 왕비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왕비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지만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그녀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최상궁은 왕비의 변화를 가장 안타깝게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어릴 적 순수하고 맑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지금처럼 질투와 의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갉아먹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최상궁은 틈날 때마다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왕비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마마덕이 높으면 사람은 저절로 따르는 법입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으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왕비는 이미 귀를 닫은 채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기에 최 상궁의 충심 어린 조언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비는 왕이 머무는 대전 쪽에서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구슬프고 아름다워서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지만 왕비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누가 전하의 곁에서 피리를 분단 말인가. 왕비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채통 때문에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서성이며 손수건을 비틀어 짜든 쥐어뜯었고 피리 소리가 멈출 때까지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 왕비의 눈동자는 도끼를 품은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처럼 왕비의 마음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뿌리가 깊게 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의 사슬에 묶여 하루하루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왕비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궁궐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왕비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그리고 그녀의 질투를 폭발시킬 사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어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어느 날, 궁궐의 담장 너머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궁궐에 불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생기 넘치는 바람이었습니다. 왕비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틀리는 법이 없었고 이번에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궁궐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비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아침 문안을 받으면서도 눈은 계속해서 문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궁녀들이 가져온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왕비는 찻잔을 입에 대지도 않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왕과 그 낯선 기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 바람이 나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교차했습니다. 궁궐의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왕비의 눈에는 그 꽃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꽃들이 시들면 자신의 처지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왕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그녀의 뜨거운 속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 것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전하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왕비의 결심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제 곧 궁궐에는 새로운 파란이 일 것이고 그 중심에는 질투로 눈이 먼 왕비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왕비 자신만이 느끼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이야기는 서서히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깊은 한숨 소리가 궁궐의 담장을 넘어 저 멀리 산자락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면서 궁궐의 정원에는 붉고 흰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왕비의 마음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듯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에 한적했던 별당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온 후궁은 꽃처럼 화사한 미소와 싱그러운 젊음을 지닌 여인으로 그녀가 머무는 처소 주변은 언제나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솔직하고 명랑한 성격이었기에 궁궐의 무겁고 엄숙한 공기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왕은 나라실로 머리가 복잡하고 무거울 때면 자연스럽게 발길을 그 새로운 후궁의 처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엄격하고 완벽해야만 하는 중전의 처소와 달리 그곳에서는 격식 없이 편안하게 웃고 떠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장 너머로 왕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그에 화답하는 후궁의 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지자 궁궐 안의 공기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인들과 내시들은 왕의 발길이 잦아지는 곳을 주시하며 이제 궁궐의 중심이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것이라 여겼던 왕비도 밤마다 들려오는 저 건너편의 웃음소리에 점차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서책을 읽거나 자수를 놓으려 애썼지만 귀는 온통 담장 너머의 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왕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왕비가 잡고 있던 붓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자수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서는 근엄하고 진중하기만 했던 왕이 다른 여인 앞에서는 저토록 소리내어 웃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의 우물가나 수라간 세다방 같은 곳에서는 삼삼오오 모인 궁녀들이 목소리를 낮춰 새로운 후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어젯밤에도 전하께서 그곳에 납시였다지. 글쎄, 이번에는 귀한 산호 놀이개를 하사하셨다더구나. 이런 소문들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 결국 돌고 돌아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비는 아랫사람들이 자신 몰래 수군거리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으며 그 내용이 자신의 자존심을 긁는 것들이라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처소에 있는 궁녀들을 더욱 엄하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잡담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는 모습이 보이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었고 심지어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꾸지람을 내리곤 했습니다. 왕비의 처소인 중궁전은 이제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궁녀들은 왕비의 눈치를 보느라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녔고 혹여나 불똥이 튈까봐 왕비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왕비는 왕이 후궁에게 보냈다는 비단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상궁을 시켜 그 비단이 어떤 색깔인지 무늬는 어떠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낱낱이 알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가져온 보고를 들은 왕비의 얼굴은 질투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서역에서 건너온 아주 귀한 비단으로 왕비 자신도 지난 생신 때나 겨우 한 번 받아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옷장을 열어 빽빽하게 걸린 비단 옷들을 바라보았지만 그 화려한 옷들이 모두 빛바랜 넉마조각처럼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왕비의 질투는 이제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미움과 지응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젊은 후궁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내 눈가에 주름이 생겨서 전하께서 실증을 느끼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떠나시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왕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그녀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왕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베개싯을 눈물로 적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왕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왕이 후궁을 위해 연못에 배를 띄우고 밤늦도록 달맞이 놀이를 즐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비는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와 흥겨운 노랫가락을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분이 들었고 이 넓은 궁궐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된 듯한 고립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왕비의 손톱은 주먹을 꽉 쥔 탓에 살을 파고들었고 입술은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비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매서운 얼굴로 문안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문제의 후궁도 함께 있었는데 왕비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요즘 권례에 경박한 웃음소리가 넘쳐나 채통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네가 처신을 어찌하기에 그런 말이 들리는 것이냐. 왕비의 날 선 비난에 후궁은 고개를 조아리며 사죄했지만 왕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궁의 붉어진 얼굴과 당황하는 모습조차 왕비의 눈에는 가증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늙은 최상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완벽함을 추구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비의 모습은 국모로서의 위엄보다는 질투에 눈먼 여인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최상궁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왕비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왕비를 위해 그리고 이 궁궐의 평화를 위해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최상궁은 왕비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마 소인이 외람도어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왕비는 거울을 보며 머리 장식을 빼내다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상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달이 아무리 밝아도 해를 가릴 수는 없는 법이옵니다. 저 후궁이 잠시 전하의 눈길을 끈다 하여도 이 나라의 국모는 오직 마마 한 분뿐이십니다. 부디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굴지 마시옵소서. 최상궁의 말은 진심 어린 충언이었으나 이미 독이 잔뜩 오른 왕비의 귀에는 거슬리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들고 있던 빗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자네마저 나를 가르치려 드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면서 어찌 그리 태평한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줄 아는가? 왕비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섭섭함과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마마 소인의 충심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질투는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우는 법이옵니다. 전하께서도 마마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오히려 마음이 더 멀어지실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나 왕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상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닥치게 내 앞에서 그 계집편을 드는 것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물러가라. 최상궁은 눈물을 머금고 왕비의 처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닫힌 방문 밖에서 왕비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왕비는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비는 최상궁이 나간 뒤에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후궁을 어떻게 하면 궁궐에서 쫓아내고 왕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왕이 오랜만에 왕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왕비는 반가움보다는 서운함이 앞서 짐짓 쌀쌀맞게 왕을 맞이했습니다. 왕이 그동안 별일 없었소 하고 다정하게 물었으나 왕비는 전하께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계신데 신첩에게 무슨 일이 있겠사옵니까? 하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왕은 왕비의 태도에 당황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으나 왕비는 계속해서 비꼬는 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왕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왕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왕비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왕은 왕비의 처소를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고 그럴수록 밝고 명랑한 후궁의 처소를 더욱 찾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줄 모르고 계속되었고 왕비와 왕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왕비는 이제 왕이 자신을 버렸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 원망의 화살을 모두 후궁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후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신복을 심어두었습니다. 후궁이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받았습니다. 심지어 후궁이 기르는 강아지나 화채까지 험담을 퍼부으며 저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왕비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섬뜩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때 자애롭고 현명했던 왕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질투의 화신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져 궁궐의 기와지붕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요란한 밤이었지만 왕비는 창문을 열어놓고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저 건너편 후궁의 처소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그 불빛을 보며 묘한 살의를 느꼈습니다. 저 불빛만 꺼진다면 내 마음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 왕비의 마음속에서는 무서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왕비는 다음날 아침 일찍 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처소의 규율을 더욱 엄격히 할 것이다. 누구든 내 명을 어기거나 밖으로 말을 옮기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니 그리 알라. 왕비의 서슬 퍼런 선포의 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숨죽여 왕비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왕비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후궁이 회임 임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헛소문까지 돌자 왕비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왕의 핏줄을 잇는다는 것은 왕비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권리였는데 그것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비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궁궐의 깊은 밤, 왕비는 홀로 앉아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누군가의 안녕을 비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촛불이 일렁거릴 때마다 벽에 비친 왕비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왕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왕비의 기도는 새벽이 되어서야 멈추었고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기 위해 편전으로 향했고 궁궐 안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처소만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적막이 흘렀습니다. 왕비는 화려한 대례복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붉은 입술과 하얀 얼굴, 그리고 서늘한 눈빛은 그녀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것을 끝내고 제자리를 찾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이제 왕비에게 견딜 수 없는 소음이 되어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왕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치마자락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화살처럼 단호했습니다. 궁궐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지며 낙엽이 바람에 뒹구는 쓸쓸한 가을로 접어들었고 왕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불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화마가 되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왕비에게는 후궁과 왕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맑은 하늘조차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창문을 굳게 닫아걸기 일쑤였습니다. 왕비는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알 수 없는 열기에 시달렸는데 어이가 와서 진맥을 해보아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깊고도 지독한 심화였기에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비는 이제 왕이 정사를 돌보느라 늦는다는 말조차 믿지 않게 되었고 왕의 그림자라도 쫓으려는 듯 집요하게 왕의 동선을 파악하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관들을 매수하여 왕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심지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까지 보고하게 했습니다.
내관들은 왕비의 서슬 퍼런 눈빛이 두려워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라도 보고를 올려야 했고, 그 거짓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왕비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왕비는 보고를 들을 때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놈이 나를 속이는 것이냐 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려 중궁전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궁궐 안에는 또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왕이 후궁에게 왕실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옷가락지를 선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옷가락지는 왕비가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을 때 시어머니인 대비에게 물려받았던 것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왕비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정표와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귀한 것을 일개 후궁에게 주었다는 소문은 왕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왕비는 그 길로 자신의 보석함을 뒤져보았지만 그곳에는 차갑게 식은 은비녀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왕의 사랑을 증명해줄 온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분노에 차올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화병이 깨지고 병풍이 찢어지는 소리가 중궁전 담장을 넘어 밖으로 새어나갔지만 누구도 감히 왕비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밟고 서서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른 채 허공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내 자리를 넘보고 내 물건까지 탐하다니 내 너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왕비의 고함 소리는 마치 피를 토하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고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인들은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려 왕비의 광기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최상궁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왕비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최상궁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왕비는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왕비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마마,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이러다가 마마께서 먼저 쓰러지십니다. 그깟 가락지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귀한 옥체를 상하게 하신단 말이옵니까? 하지만 왕비는 최상궁을 거칠게 밀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깟 가락지라니, 그것은 내 자존심이자 내 목숨이다. 전하께서 나를 버리고 그 계집을 선택했다는 증거란 말이다. 너도 내 편이 아니구나. 모두가 그 계집에게 홀려 나를 미치광이 취급하는 것이지. 왕비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원망이 서려 있어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최상궁은 왕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왕비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뒤였습니다. 왕비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온 기름진 음식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탕약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말라갔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왕과 후궁이 자신을 비웃는 환청을 듣기도 하고 벽에 걸린 그림 속의 호랑이가 튀어나와 자신을 물어뜯는 환영을 보기도 했습니다. 왕비의 영혼은 질투라는 감옥에 갇혀 서서히 말라 비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궐 사람들은 왕비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밤마다 귀신과 대화를 하신다더라. 후궁을 저주하는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찌른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왕도 이 소식을 듣고 몇 번이나 중궁전을 찾으려 했으나 왕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왕은 왕비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집착이 두려워 점점 더 후궁의 처소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비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왕비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홀로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해골처럼 앙상하고 흉측하게 변해 있었지만 왕비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지를 찍어 입술에 바르고 분을 칠해 창백한 얼굴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나라의 국모다.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왕비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거울 속의 여인은 슬프고 기괴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왕비는 거울을 향해 찻잔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비는 궁녀를 시켜 후궁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명목은 무난 인사였으나 실상은 그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괴롭히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후궁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와 절을 올리자 왕비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요즘 전하의 총애를 믿고 기고만장하다 들었다. 내 앞에서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다니 법도를 어디서 배운 것이냐. 왕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등등하여 후궁은 바들바들 떨며 엎드렸습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왕비는 후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찻잔을 들어 그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찬물이 후궁의 치맛자락을 적셨고 후궁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닥치거라 내 입에서 나오는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 네가 감히 내 물건을 탐하고 전하를 홀려 내년의 그 여우 같은 짓거리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왕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후궁에게 다가가며 위협했습니다. 후궁은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동은 상궁들이 말려서 겨우 진정되었지만 후궁은 큰 충격을 받고 실신하여 엎혀 나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대로하여 왕비를 질책하는 전가를 보냈고 신하들 사이에서도 왕비의 폐위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오기가 생겨 더욱 독해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 계집과 전하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왕비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투사가 되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며칠 동안 첩자를 통해 왕의 동태를 더욱 집요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왕이 후궁을 위로하기 위해 큰 연회를 열고 악공들을 불러 춤과 노래를 즐길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후궁의 품계를 올려줄 것이라는 소문까지 더해지자 왕비의 인내심은 마지막 한 가닥 끈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계집이 내 머리 꼭대기에 앉는 꼴은 볼 수 없다. 왕비는 이를 갈며 무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연회가 열리기로 한 날의 전야 궁궐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왕비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대례복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왕비가 국혼 때 입었던 옷으로 금실로 수놓은 봉황 무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옷을 어루만지며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왕의 사랑도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되찾을 것이다. 왕비는 밤새도록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짙게 눈썹을 그리고 입술은 피처럼 붉게 칠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장 무겁고 화려한 가채를 올리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웠지만 왕비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연회장이 아닌 왕이 주재하는 조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잘못을 낱낱이 따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후궁을 몰아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고 동이 터오자 왕비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최상궁을 불러 채비를 서두르라고 명했습니다. 최상궁은 왕비의 화려한 차림새와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습니다. 마마이 이른 새벽에 어딜 가시려는 것이옵니까? 오늘은 조회만 있을 뿐 내 명부의 행사는 없사옵니다. 부디 고정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옵소서. 최상궁은 왕비의 앞을 막아서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최상궁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켜라. 내 오늘 단판을 지으러 가는 길이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없다. 왕비는 수행 나인들을 대동하고 중궁전을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궁궐의 마당은 적막강산이었으나 왕비의 발자국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나인들은 왕비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궁궐 경비병들도 감히 왕비의 행차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왕비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바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편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궁녀들과 내시들이 놀란 눈으로 왕비를 쳐다보았지만 왕비는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왕에게 퍼부을 말들과 그 후궁이 당할 수모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전하, 오늘 모든 신하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보십시오. 조강지처를 버리고 첩실에게 빠진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왕비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 증오가 존경보다 경멸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편전 앞마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신하들이 조회를 위해 도열해 있었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정사를 논의하던 신하들은 갑작스러운 왕비의 등장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그것도 국모인 왕비가 사전 예고도 없이 신성한 정치의 장인 편전에 나타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당황하여 창을 거두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왕비는 거침없이 편전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왕은 용상에 앉아 신하의 보고를 듣고 있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냐, 어찌하여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왕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편전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며 왕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은 그림자를 들이운 왕비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른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일제히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왕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전 이 시간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오. 왕비는 왕의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발걸음을 옮겨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왕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하, 신첩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왕실의 법도가 땅에 떨어졌음을 알리기 위함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한낱 계집에 치마폭에 쌓여 정사를 그르치고 조강지처를 핍박하시나이까. 왕비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편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하들은 왕비의 당돌하고 충격적인 발언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감히 왕의 면전에서, 그것도 신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왕을 비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선 내관이 급히 달려와 왕비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아니도옵니다.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어서 모시어라. 하지만 왕비는 내관을 매섭게 뿌리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러가라. 내 오늘 전하와 끝장을 보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왕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왕비가 사적인 질투를 공적인 자리까지 끌고 와 난동을 부리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전, 지금 제정신이요 썩 물러가지 못하겠소. 내관들은 뭣들 하느냐. 당장 중전을 밖으로 모시지 않고. 왕의 진노한 목소리에 군사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려 했지만 왕비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누구든 내 몸에 손을 대면 이 자리에서 자결할 것이다. 서슬퍼런 왕비의 기세에 군사들은 다시 뒤로 물러섰고 편전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왕비는 이제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전하 대답해 보시옵소서. 제가 무엇이 부족하여 저를 이리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젊은 년이 그렇게도 좋으셨습니까? 나라의 어미인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시고 그년과 희희낙낙하시니 백성들이 전하를 무엇라 생각하겠습니까? 왕비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인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바닥에는 짙은 질투와 독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왕과 왕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편전 안의 공기는 무겁고 위태로웠습니다. 왕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파국을 예고하며 왕비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왕을 향하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터질 듯했고 편전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용상 팔걸이를 움켜쥐며 눈앞에 서 있는 왕비를 향해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중전 과인이 그토록 참고 기다려 주었거늘 어찌하여 이토록 폐악을 부린단 말이오. 이곳은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신성한 곳이오. 아녀자의 질투로 더럽힐 곳이 아니란 말이오. 당장 물러가서 처분을 기다리라 하지 않았소. 왕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실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진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왕비의 귀에는 왕의 호통이 그저 자신을 무시하고 후궁을 감싸려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더 왕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눈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튀는 듯했습니다. 폐악이라 하셨습니까? 신첩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전하의 채통이고 왕실의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저를 미치광이 취급하시고 그 계집만을 감싸고 두시니 이것이 어찌 지압이 된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왕비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고 그녀의 절규는 편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왕비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근처에 있던 내관들에게 손짓하며 차갑게 명했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라.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저하던 내관들과 군사들이 왕비의 양팔을 잡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왕비는 자신에게 손을 뻗는 그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뿌리쳤지만 건장한 군사들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몸이 끌려나가는 순간 왕비는 억울함과 분노가 극에 달해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왕비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군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왕의 코앞까지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정적을 깨고 편전 안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왕비의 하얀 손바닥이 왕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고 왕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말릴 새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고 신하들의 입에서는 헉하는 헛바람 소리만이 새어 나왔습니다. 감히 하늘과 같은 왕의 옥체에 손을 대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눈동자는 충격과 모멸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비 또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펄펄 끓던 도끼는 순식간에 사그라들며 그 자리에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사색이 되어 일제히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신들이 불충하여 전하를 욕되게 하였사옵니다. 편전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왕은 뺨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차갑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전, 아니 윤씨는 듣거라. 너는 오늘부로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모가 아니다. 지아비를 능멸하고 왕실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린 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왕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왕비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왕은 즉시 형조 판서와 도승지를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윤씨의 폐위를 명하노라. 왕비의 인장을 회수하고 즉시 궁 밖으로 내치라. 다시는 궐 문턱을 밟지 못하게 할 것이며 서인으로 강등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살게 하라. 왕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그 어떤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왕의 명을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받아 적기에 급급했습니다. 왕비는 멍하니 왕을 올려다보았지만 왕은 이미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연모했던 부부였으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궁들이 달려들어 왕비의 머리에 꽂힌 화려한 비녀와 장식들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왕비가 입고 있던 대례복의 흉배도 뜯겨 나갔고 금박이 박힌 겉옷도 벗겨졌습니다. 왕비는 저항할 힘도 잃은 채 인형처럼 가만히 그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치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와 속적삼 차림의 초라한 여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왕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화장을 얼룩지게 했지만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왕비 아니 이제는 폐비가 된 윤씨는 군사들에게 이끌려 편전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는 길 뒤로는 그녀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흩어진 장신구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궁녀들과 내시들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근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표독스러운 행동과 질투가 결국 이런 비극을 불러왔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멀어질수록 궁궐 안의 공기는 역설적이게도 점점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폐비 윤 씨는 낡고 허름한 가마에 태워져 궁궐의 쪽문으로 쫓겨났습니다. 들어올 때는 온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화려한 가마를 타고 들어왔던 문이었으나 나갈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초라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가마꾼들은 그녀를 태우고 도망치듯 빠르게 궁궐을 빠져나갔고 뒤이어 굳게 닫히는 궁궐문이 둔탁한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궁 밖의 세상은 여전히 시끌벅적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윤 씨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마 안에서 소리 죽여 오열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왕비가 떠난 자리를 수습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왕은 조회를 파하고 곧장 대전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비록 왕비를 폐위시켰지만 승리감보다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왕은 거울 속에 비친 붉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당분간 자신을 찾지 말라 명하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삭지 않는 분노와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왕비가 머물던 중궁전은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렸습니다. 왕비의 물건들은 모두 치워졌고 그녀가 아끼던 화초들도 정원사들에 의해 뽑혀 나갔습니다. 나인들은 바닥을 쓸고 닦으며 왕비의 흔적을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왕비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궁궐은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왕비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볼 때마다 궁녀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엄한 주인이었지만 한때는 이 궁궐의 안주인이었기에 느끼는 인간적인 연민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궁궐에서는 나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한 구판이 벌어지지 않고 조용히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왕은 무당을 불러 요란하게 구슬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왕과 왕실 가족들은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궁궐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비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왕비의 질투로 인해 고통받았던 후궁들도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시하는 눈길도 이유 없는 트집도 없어진 궁궐은 그들에게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기뻐하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몰락을 보며 권력과 사랑의 무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왕비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궁궐의 질서는 두려움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조심스러움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시간이 날 때마다 후원을 거닐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연못께 앉아 물끄러미 물고기들을 바라보거나 정자에 올라 바람 소리를 듣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왕의 얼굴에 서렸던 분노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다시 예전의 온화하고 덕망 있는 모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명부의 일에도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외롭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무심함이 비극의 씨앗이 된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궁궐의 지붕과 마당을 덮으면서 지난 가을에 붉었던 상처들도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폐비 윤 씨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궁궐은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라간에서는 따뜻한 국 끓이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침방에서는 다듬이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남아있어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은 꿈속에서 폐비 윤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왕비의 옷이 아닌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슬픈 눈으로 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깬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기를. 왕은 미움보다 연민의 마음을 담아 밤하늘의 달을 향해 빌어주었습니다. 최의 상궁은 왕비가 떠난 뒤 병을 얻어 알아누웠다가 겨우 기운을 차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왕비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 이상 궁궐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는 날 최 상궁은 중궁전이 있던 방향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마부디 강건하시옵소서. 다음 생에는 평범한 여인으로 태어나 사랑받으며 사시옵소서.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궁궐의 우물가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인들은 물을 기르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눈치를 보며 숨죽일 필요가 없었고 억지로 꾸며낸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활기가 궁궐 곳곳에 스며들며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떠난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공간은 따스한 햇살과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의 조회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수를 한 신하를 엄벌하기보다는 타이르고 기회를 주었으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힘이 아니라 덕이다. 왕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성군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하들도 왕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조정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궁궐에 어둠이 내리면 곳곳에 등불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은은하고 따뜻하게 궁궐을 밝혔습니다. 왕은 침전에 들어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는 뜰에는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왕은 책을 덮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궁궐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고 그들의 소박한 행복이 모여 궁궐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패비 윤 씨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궁궐의 밤은 깊어가고 세상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완전히 물러가고 궁궐에 얼어붙었던 땅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매화나무 가지에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져 나왔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맑은 실로폰 연주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패비 윤 씨가 떠난 후 텅 비어버렸던 중궁전의 뜰에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며 그곳이 더 이상 죽은 공간이 아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이제 두꺼운 속옷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봄옷으로 갈아입었으며 그들의 표정 또한 한결 가볍고 밝아 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무겁게만 느껴졌던 아침이 이제는 상쾌하고 희망차게 다가왔습니다. 왕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조차 생겼습니다. 그는 연못께 서서 물속을 들여다보며 잔잔한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얼굴은 사라지고 온화하고 지혜로운 성군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궁궐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백성들과 아랫사람들을 더욱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궁궐의 나인들과 내시들도 되찾은 평화를 만끽하며 활기차게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치를 보며 피해가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서로 밝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라간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손길에 정성이 더해졌고, 세다방에서는 빨래를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흥겨운 장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곳 같네 그려. 나이 지긋한 상궁들은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패비 윤씨의 일을 입에 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평온한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왕은 내명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중전을 맞이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덕망 높고 인자한 대비에 보살핌 아래 후궁들이 서로 화합하고 도우며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후궁들은 왕비의 빈자리를 욕심내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분수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차를 마시거나 술을 노우어후며 담소를 나누었고,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서로 나누어 먹으며 정을 쌓았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사라진 내명부는 마치 자매들이 사는 집처럼 화목하고 따뜻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왕은 후원에서 조촐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춤과 노래 대신 시를 읊고 자연을 감상하며 마음을 나누는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후궁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연회장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복하며 태평성대가 도래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연회는 궁궐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궁궐 밖 세상에서도 왕의 결단과 궁궐의 변화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했다며 믿음을 보냈습니다. 역시 우리 임금님은 성군이시야. 이제 나라가 편안해지겠구먼. 장터와 우물가에서는 왕의 덕망을 칭송하는 노래가 불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궁궐의 평화는 곧 나라 전체의 평화로 이어졌고, 백성들은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 쫓겨난 패비 윤씨에 대한 소식은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의 허름한 집에서 죄인처럼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직접 밭을 일구며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궁궐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했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혀를 찼지만 동시에 지나친 욕심과 질투가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낳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고 궁궐의 뜰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매미 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정자 아래에서 왕은 서책을 읽으며 더위를 식히곤 했습니다. 이제 왕의 곁에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지혜로운 신하들과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불안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즉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궁궐의 기둥과 석가래 하나하나에도 왕의 편안한 기운이 스며들어 건물 전체가 든든하게 나라를 바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예전에 그 늙은 최상궁이 고향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왕의 안녕을 비는 간절한 마음과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곳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전하께서도 부디 강건하시고 널리 덕을 베푸시어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왕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최상궁에게 감사의 뜻으로 따뜻한 겨울옷과 약재를 내려보내며 그녀의 충심을 잊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오곡이 무르익고 단풍이 들 무렵 궁궐에서는 풍년을 축하하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성들이 정성껏 가꾼 핵곡식과 과일들이 궁궐 마당에 가득 쌓였고 왕은 직접 백성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풍요로움은 하늘의 뜻이자 백성들의 땀방울 덕분이다. 왕의 겸손한 말에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궁궐의 담장은 높았지만 왕과 백성의 마음을 가로막는 벽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 안팎에서는 늦은 밤까지 흥겨운 노랫가락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궁궐의 밤은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면 궁녀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패비 윤씨의 일화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단다.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이 오는 법이지. 할머니 상궁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어린 생각시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밤, 왕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왕의 마음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는 밖을 내다보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들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이별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되찾은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왕은 눈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 왕의 침전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내리는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왕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왕은 꿈속에서도 백성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들이 지키고 서서 왕의 단잠을 방해하는 모든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덮인 궁궐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남기며 왕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궁궐의 사람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부지런히 눈을 치우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가 사각사각 울려 퍼지는 아침, 궁궐은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내전으로 들어가 다과상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시며 그는 창밖의 설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문득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실의 어린 왕손들이 눈싸움을 하며 뛰어노는 소리였습니다. 왕은 그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행복이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저 웃음소리다. 왕의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거나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주는 행복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성군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시절의 궁궐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해져 내려와 사람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패비 윤 씨의 슬픈 이야기는 세월의 무게에 씻겨 그저 옛날 이야기의 한 조각으로 남게 되었고, 궁궐은 언제나 그렇듯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옛날 어느 먼 상월 마을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도란도란 나누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욕심과 질투는 한순간의 불꽃처럼 타오르다 사라지지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은은한 달빛처럼 오래도록 세상을 비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저 궁궐의 평화로운 달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멀리 날려보내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눈을 감고 세상의 모든 소리도 잠이 드는 시간입니다. 왕도 신하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제는 편안히 쉴 때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의 눈꺼풀을 살포시 덮어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이 세상 모든 평화가 여러분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